유럽의 고층 건물들은 대부분 5개 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런던, 프랑크푸르트, 파리, 모스크바, 이스탄불이죠. 하지만 심지어 이를 모두 합쳐도 모든 건물의 수는 뉴욕에 있는 고층 건물의 수보다 적답니다. 현대식 고층 빌딩은 높이가 약 150m가 되어야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40에서 50층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한 층의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평균 4m 정도거든요. 만약 1870년대 직전에 미국을 방문하신다면 고층 건물은 단 하나만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카고에 있는 홈 인슈런스 빌딩은 10층짜리 세계 최초 고층 빌딩입니다. 와, 유럽에서는 모스크바의 고층 빌딩이 최초로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세븐 시스터즈였고 1900년대 중반에 지어졌습니다. 북미에서는 점점 더 많은 고층 건물들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인구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땅 한 떼기라도 낭비할 수 없었죠. 뉴욕의 스카이라인은 정말 유명해서 그곳에 가본 적이 없어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파리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에펠탑이 고층 빌딩에 둘러싸여 있거나 심지어는 막혀있는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나요? 분명 특별한 느낌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나데팡스 지역은 파리에서 고층 빌딩을 발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도시의 낭만적인 여행 풍경을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런던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런던의 스카이라인 중 몇몇은 모양이 아주 특이한데요. 그중 하나는 거르킨입니다. 생기게 피클병 같지 않나요? 또 다른 재밌는 모양의 고층 건물은 샤드인데요. 별명은 치즈 강판이에요. 물론 이게 공식적인 이름은 아니지만 이 건물의 모양을 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하지만 이 건물들은 무작위로 지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 모양을 한 이유는 성 바오로 대성당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나저나 이 기념비적인 건축물의 꼭대기는 아주 멀리 떨어진 헨리 8세 언덕에서도 보인답니다. 그리고 런던에는 런던타워와 웨스트민스터 궁처럼 다른 기념물도 있죠. 그래서 런던의 스카이라인을 망치지 않도록 이 기념물들을 가리는 것은 어떤 건축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도시는 미국이 최초의 초고층 빌딩을 짓기 시작했을 때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빌딩에 들어갈 공간이 많지 않았죠. 고르게 분포된 도시는 수년간 꾸준히 성장한 결과였습니다. 예를 들어 리스본의 에두아르두 7세 공원에는 전망대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모든 공원과 강이 보입니다. 여기에 150m 높이의 건물들이 주위에 세워진다면 그 멋진 풍경은 완전히 망쳐지겠죠. 그 상징적인 길도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강이요? 대신 건물만이 보일 겁니다. 리스본처럼 유럽 대다수의 도시는 초고층 빌딩이 문화유산을 망치는 것을 금지합니다. 독일을 볼까요? 독일 스카이라인의 대부분은 프랑크푸르트에 있습니다. 다른 도시의 경우에는 이미 세워진 건물을 보존하거나 복구하는 것을 선호하죠. 예를 들어 베를린의 초고층 건물을 짓고 싶다고 해도 어떤 경우에도 이는 불가능할 겁니다. 토양이 문제예요. 이곳에 고층 빌딩을 세우면 땅이 가라앉을 테니까요. 베를린에 매우 높은 빌딩을 위한 기반을 건설하려면 아주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흙이 모래 같고 너무 부드럽거든요. 하지만 만약 모든 문화유산을 무시하고 프라하 같은 유럽 도시의 고층 건물을 채우기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미 존재하는 많은 것들을 파괴해야 할 겁니다. 자신들이 알고 사랑하는 도시가 사라졌다고 사람들은 화를 내고 불평을 하겠죠. 브뤼셀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현상에 대해 브뤼셀화라는 단어도 있죠. 간단히 말하면 새로운 고층 빌딩을 어디에 세우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도 괜찮아요. 저기도 괜찮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에서는 새로운 건축물이 도시의 역사적인 모습을 바꾸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일부 유럽의 대도시들은 프랑스의 예를 따라 초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는 별도의 지역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높이가 820m 이상인 부르즈 칼리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세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짓는데 6년이 걸렸는데 사람들이 이 초고층 빌딩이 노력을 쏟을 가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건물은 정말 높아서 맑은 날에는 96km 떨어진 곳에서도 보일 정도예요. 유럽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그 크기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요. 상트페테부르크에 있는 라흐타 센터의 높이는 460m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고층 빌딩이 그렇게 높다면 바람에 의해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해답은 건물의 기반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건물의 구조에 있습니다. 부르즈 칼리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고층 빌딩이 지어진 곳에 흙은 이상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거대 건물에 11만 톤짜리 콘크리트 기반 50m 이상의 깊이로 박힌 말뚝 192개가 있습니다. 콘크리트와 흙 사이의 마찰 때문에 말뚝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단단한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층 건물은 원래 안반 위에 지어지기 때문에 거의 움직이지 않죠.
이 건물의 틀은 강철로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고층 건물을 외부 구조물 없이 본다면 보이는 건 강철 빔뿐일 겁니다. 건물은 높으면 높을수록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바람을 다스리는 건 고층 건물이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죠. 상상해보세요. 고층 빌딩의 꼭대기층에 있는데 갑자기 강한 돌풍이 건물을 강타해서 건물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내부에서도 흔들림이 느껴지며 뭔가를 붙잡지 않으면 넘어질 수도 있는 건 어떨까요?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고층 건물은 내부에 진자와 같은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힘 일부를 흡수하죠. 이를 동조 질량 감색이라고 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역가중으로 작동하는데요. 고층 건물이 바람에 부딪히면 건물 대신 동조 질량 감색기가 움직이게 됩니다. 어떤 고층 건물은 이런 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샤드는 사다리꼴 모양 덕분에 바람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리고 샹하이 타워는 120도로 꼬여 있는데요. 이 두 고층 빌딩은 모두 놀랍도록 똑똑한 구조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와도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죠. 샤드에는 동조 질량 감지기가 없으며 상하이 타워에 있는 것은 관광 명소의 역할만 합니다. 건물은 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보통 풍동 시험을 거칩니다. 모형 도시에 새로운 초고층 건물을 세우고 시험을 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바람을 켜고 실제 상황을 시뮬레이션해 봅니다. 예를 들어 모형 고층 건물이 시험 중에 바람의 압력에 의해 부서진다면 현실에서도 건물은 전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쪽에서 부는 바람은 너무 강해서 풍력 터빈 같은 것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바레인 월드센터에는 건물 바로 한가운데에 터빈이 3개 있습니다. 다른 건물에도 있죠. 예를 들어 스트라스타 SE1에는 풍력 터빈이 맨 위에 있습니다. 하향 효과라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는 바람이 고층 건물 근처에서 가속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강한 돌풍이 고층 빌딩을 강타하면 바람은 위쪽으로, 건물 옆쪽으로, 거리 쪽으로 밀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바람 부는 날 아주 높은 건물을 지나다 보면 바람에 밀려 길을 걷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를 들어 네모난 모퉁이의 고층 건물이 서로 나란히 세워져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길을 통해 바람을 통과시킬 수 있을 거예요. 이는 특히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작은 허리케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주인이 해체하려고 하는 것 중 가장 높은 건물 100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대부분은 평균 수명이 42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하지만 이 중 일부는 훨씬 더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템플 코트 빌딩은 오늘날까지 잘 세워져 있습니다. 45m로 다른 고층 건물보다는 조금 작지만 벌써 일생 동안 100번 이상의 겨울을 겪어냈다고요. 건물 철거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먼지, 잔해, 귀청이 찢어질 듯한 소음일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층 빌딩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다. 건물을 없애고 싶다면 조금씩 떼어내거든요. 이 과정은 위에서 시작하여 끝까지 진행됩니다. 짠! 건물이 여러분의 눈앞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네요. 수리수리 마수리.